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율도 많이 오르고 하면은 물가는 또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그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생각을 잘해서 선거를 해야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국정 혼란이 덜 온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야당 여당을 떠나서 제가 100년 가까이 살면서 느낀 얘기예요. 그리고 나이가 60대, 70대 이상 노인들의 그 정치에 대한 정서는 대개 보면은 그 안정을 원합니다. 아주 못하지 않는 이상 불안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안정을 원합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 집권당을 지지를 많이 하는 편이지요. 그걸 갖다가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정치의 그 정서를 갖다가 낮춰서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나이 먹으면 다 노인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앙숙 관계에 있지 않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이런 거 저런 거 가리면은 사실상 뽑을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앙숙 관계, 그걸 갖다가 악연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 놓으면은 또 그런 사람이 정치에 앉게 되면은 그 보복 정치가 또 일어나요. 그 보복 정치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물가가 오르고 국정 안정이 안 돼가지고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래요. 우리가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을 때도 한쪽으로 너무 몰아서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쪽으로 많이 몰아줘서 서로 그 정치 싸움을 하지 말고 민생에 대한 정치 싸움을 해서 좀 국민을 위해서 힘을 쏟아와 해서 뽑았다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나요? 많이 뽑아주면은 그런 것은 무시하고 자기 당의 그 정치의 그 유불리를 따져서 그 국회의원이 많은 당들이 정치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민생은 뒷전입니다. 정치 싸움만 해요. 서로가. 그것도 말하자면 보복 정치가 되는 겁니다. 한 당이 너무 밀어주면은 야당이라든가 여당의 그 당 대표가 또 서로 앙숙 관계, 악연이 있는 관계, 대통령도 서로 악연이 있는 관계, 앙숙에 있는 관계, 이런 게 되면은 그 국회의원 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민생에 그렇게 싸움을 해 가지고 민생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보복 정치 싸움에만 혈안이 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책임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서 그렇게 뽑았느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서로 앙숙관계에 있는 악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뽑으면은 반드시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 정적 제거라고 하잖아요. 정치에서는 적이다. 보복 정치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서로 앙숙 관계가 되면은 뒤바뀌면은 또 보복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앙숙 관계, 그 악연이 없는 대통령 후보를 내서 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사업가 출신이나 뭐 정치 이런 데 있다고 해도 서로 악연이 없는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뽑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그 대통령은 애당초에 국민들이 뽑아주면 안 됩니다. 문제가 뭐 있는 거 있으면 뽑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송 중에 있다든가 소송을 해서 판결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범죄인으로 선고 판결이 났다든가 그 다음에 또 서로 앙숙관계에 있다든가 그러면은 또 이런 보복 정치가 일어납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서로 보복 정치만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앙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말고 2선이나 3선으로 후퇴하고 새로운 참신한 대통령 후보를 찍든지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소송 중에 있는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빨리 해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기 전에 모든 소송이 종료돼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판결이 완료가 돼서 그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부여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 재판이라는 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AI 그 재판관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 재판관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 세계사라는 것이 너무 복잡다단하다 보면은 소송이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AI 판사, 변호사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정리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은 판사를 좀 늘려서 빨리 정리를 한다든가. 그래야 국민들도 그 불신불만이 덜 생기잖아요. 그 대통령 후보가 소송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면은 우야무야 그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정치를 잘 한다고 해도 영 찜찜하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의 정치 지방자치단체의 그 기초단체 그 정치인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 정치인에서 국가의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 사람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그 뭐나 그 정과 그 정과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나온다, 이런 뉴스를 한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좋지 못한 정과라고 하잖아요. 그 범죄인도 정과지만은 별로 정과가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 정과자, 그런 사람들은 그 이성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대개 보면은 좀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보통 그 평범한 사람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좀 과격하게 한다 할까? 그런 일이 생기죠. 기초단체나 그런 사람들은 큰 영향은 없지만은,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소정 중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다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그런 게 없다면은 대통령 후보 나오기 전에 판결을 완전히 종식시켜서 선고가 종료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그 불투명한 그 대통령을 뽑지 않도록 아주 투명한 신분 보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빨리빨리 판결을 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을 모두 종료를 해서 깨끗한, 명료하고 투명한 선명성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도록 해서 국민들이 그 판단력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 국가의 그 사법부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너무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소송은 점점 증가를 해요. 그래서 AI 판사라든가 법관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이 임금입니다. 임금 주자 씁니다. 권리권자. 국민이 임금이에요. 지금의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은 국민이 대리로 선임을 해서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해다오 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도 법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투표를 붙여야 한다. 대법원 헌재 같은 경우에는 그 법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선고 판결만 내려주고 최종 판결 탄핵 여부는 국민 투표를 붙여서 종결을 지는다. 그러니까 국민이 법 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일에 그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국민 투표에 붙여서 대통령을 인용해서 다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법보다 국민 주권이 우선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최종 그 탄핵은 국민 직접 투표를,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은 국민 직접 선거를 통해서 그 탄핵 최종 결정을 지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죠. 헌재에서 할 때는 그 탄핵이 이 발효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그 불교에서 인과응보는 많은 그 선을 쌓아라. 그러면은 그 착할선자입니다. 선행을 많이 쌓으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응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죽어서 뭐 천당에 간다든가 하는 게 인과응보, 그런 의미지만은 그 사법기법에서도 인과가 응용이 됩니다. 계엄령을 아무도 이유 없이 그 집권 세력의 유불리를 따져서 계엄령을 발효를 했는지, 아니면은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그걸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계엄령을 발령을 했는데 유혈 사태가 났느냐, 아니면 미수에 그쳤느냐, 아니면은 뭐 특별한 그 실행 계획은 없고 그 행정에 불가항력적으로 행정을 더 할 수 없어 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했다.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요열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과를 또 봐야 됩니다. 원인은 왜서 생겼느냐. 정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최종 계엄령으로 발령하게 됐다. 원인이, 그럼 원인 제공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각종 뭐 국회에서 뭐 탄핵이 뭐 30번 이상 발효가 되고, 여기저기서 뭐 나타나고, 여러 가지 뭐 세력, 국가 반사회적 세력들이 뭐 있다, 뭐 이런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인과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계엄령은 발효하면은 무조건 100% 그거는 죄다 이렇게 단정을 하기 전에 유도리를 갖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계엄령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발효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발효만 하면은 그거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효를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100% 죄인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져야 된다. 원인이 뭐냐. 그거 뭐 29번의 탄핵, 그 다음에 그 뭐 동해안의 그 석유 탐사를 하는 그 예산도 전부 다 삭감해서 지금 꼼짝도 할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발효를 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든지, 뭐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원인도 없고, 원인이 뭐 영구 집권을 위해서 계엄령을 발의하고 아니면은 집권 세력들의 결합 내지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의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원인을 찾다 보면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명료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인과를 수사기법에서 도입해서 사법부에서 도입해서 철저히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혼을 하는데도 3, 4년이 걸립니다.
그런 이혼 같은 거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새롭게 출발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도 생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생산적이고 그 3, 4년씩 한다는 것은 여러 효율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좋은 측면보다 나쁜 측면이 세서 그 여러 가지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개개인이 피해를 입다 보면은 국가 발전, 민주 발전, 국정 안정에 모든 측면에서 저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사소송이라든가 형사소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법부의 그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서 빨리빨리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도입을 해가지고 판사 검사 그 헌재에서도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전 세계가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AI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AI 지능을 잘하면은 현재의 그 검사나 판사, 사법부에서 판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은 그걸 좀 이용을 해서 그 신속성을 좀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측면.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한번 돌려서 본다든가 결과를 본다든가 그런 측면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완전히 100% 맡기기보다도 그 사법 절차가 좀 빨라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별히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그 명확하고 불투명한 사항이 없어야 돼요. 명확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국민들이 오판하지 않고 정확한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다음에 그 시대에는 이러한 국정 혼란이 다시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후보를 잘못 뽑는 일을 만드는 것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지금에는 정말로 엄중한 시대입니다. 지금에는 완전히 꼬꾸라지면은 옛날에 우리가 IMF 시대에 우리가 금모기를 해가지고 회복했지만은 지금에는 힘듭니다. 그때하고는 완전히 전 세계가 틀립니다. 요즘에는 그 국가 부도가 나면은 회색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보면은 정치가 무슨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게임을 보면은 서로 보복을 하고 혈투, 옛날의 영화 제목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혈투 이런 제목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을 당한 사람이 다시 또 무술을 연마해 가지고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한테 보복을 당하고 사부님을 죽였는데 대신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해서 그 제자가 무술을 열심히 닦아 가지고 아주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다시 또 원수를 갚는다. 그래서 옛날에 복수혈전이라고 그런 영화 제목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복수혈전. 그게 정치에서도 인용이 됩니다. 정치에서도 복수혈전이잖아요. 그 복수 혈전 정치다. 그렇게 봅니다. 앙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앙숙이 있는 사람들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하고 새로 뽑은 대통령하고 그 물러난 대통령하고 원수간이다.
앙숙이다, 악연이다 하지 그런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퇴직한 대통령하고 원수지간이다. 그러니까 그 새로 뽑은 대통령의 그 정당이 그 정당 국회의원의 퇴직한 대통령하고 원수지간에 있다 국회의원이 그러면은 그 또 그 대통령을 또 이용해 가지고 보복 정치가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퇴직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들춥니다. 지난날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대통령이 물러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복을 해서 나중에 징역살이를 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요. 거기에 만일에 이제 그 대통령이 같은 집권당의 그 대통령 재창출이 되면은 좀 덜 하겠지요. 그 퇴직한 대통령들은 그 재창출을 하는 것을 원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당의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되면은 보복 정치가 덜 하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서로 앙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뽑아서는 안 되고 그거 좀 의심스럽다. 아직도 소송 중에 있고 깨끗한 후보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정말 좀 의심이 간다. 그렇게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는 그 대통령을 찍으면 안 됩니다. 찍으면은 오늘날 같이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 세계 경기가 좋고 잘 나갈 때는 좀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지만은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도 지금 살기 어렵고 지금의 물가가 오르는 판인데 또 그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다. 그런 국민들이 책임이 크다는 얘기예요. 내가 야당은 여당을 떠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로서 좀 의심스럽다 후보가 나왔는데 야당 여당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왔는데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이 나왔는데 아직도 뭐 소송이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또 있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사전에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대통령 후보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번에 만일에 그 정리가 깨끗이 되고 또 아니면은 또 하던 대통령이 또 하든지 아니면 깨끗이 정리를 해가지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탄핵이 기각돼서 하던 대통령이 하든지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국민이 그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한 군데 너무 몰아주거나 앙숙이 있는 사람을 다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앉히면은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자 한문 학자잖아요. 등록망측입니다. 그래서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그런 악연이 없는 사람을 앉혀야 한다. 거기에다가 능력까지 좋으면 정말로 좋겠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또 대통령을 앉혀놓으면은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통령의 집안의 가족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해서 또 수사가 들어가고, 또 문제가 되고, 맨날 대립만 키면은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정치는, 민생 정치는 하지 않고, 서로 권력 다툼이나 하는 정치로 변질된다. 국민들이, 결국 손해보고, 국민들이 잘 뽑아야 한다. 첫째로. 그래서, 원래 잘못된 사람을 뽑으면은 고쳐서 쓰기는 힘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원래 기본, 기본 자세, 사람의 기본 사상,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으면은 사람은 고쳐서 다시 쓴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항상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물건이라든가 뭐 장롱이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면 고쳐서 써도 깨끗하게 좋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고쳐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허준 선생님이 제자를 둘 때는 원래 사람이 본성이 좋지 않으면은 제자로 절대로 두지 않는다 해서 자기 아들도 의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준이를 제자로 둔 것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옛날에 허준이 스승님도 사람 됨됨이가 처음부터 되지 않은 사람은 고쳤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자로 가르치는 것은 스승으로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허준의 스승님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또 의학 공부를 했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자식의 애지중지하면서 의학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은 것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허준이는 기본 됨됨이가 있다. 그러니까 허준이 스승님은 원래 의사가 되려면은 국민을 위하는 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름이 도지인데, 자기 아들 도지는 오직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과거 시험에만 신경 쓴다. 아픈 사람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도 의학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고쳐서 쓸 수 없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절하게 되지요. 나중에 자식하고 의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반면에 허준이는 과거 시험보다는 국민의 어려운 사람의 환자들을 상당히 불쌍히 여기고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걸 갖다가 긍휼심이 강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원래 그런 기본 상태가 안 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잠시 숨길 뿐이지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게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거죠. 원래 그런 태생이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천자를 써요. 하늘에서 내려진 성품이다. 그것은 고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천성이 저래. 천성은 고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천성을 교화를 한다고 하면은 잠시는 되겠지요. 그 부처님을 믿는다. 아니면은 교회를 믿는다 해서 완전히 그 삼독을 없애고 완전히 자기의 본 태성을 고친다. 하지만은 그 본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천자를 써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늘천자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국민들이 애당초 뽑을 때 잘 뽑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천성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뽑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에는 뭐 보통 얘기하는데 옛날에 공자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 천성은 기본 자세는 돼 있고 싸울 때는 강렬하게 싸우고 또 정의를 위해서 그 의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애국지사, 그다음에 의사, 열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 정신이 강하고 그런 국정을 위해서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죠. 그 정치에서 그 정말로 그 투쟁 정신 그런 것이 열사라든가 의사 정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 거하고 천성하고는 별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늘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악연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앉으면은 다시 전 정부 그다음에 현 정부를 보복 정치를 하고 퇴직한 대통령의 그 보복 정치를 위해서 다시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별건 수사를 해서 구속시켜서 징역살이를 시키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뭐 어떻게 또 사면하는 것도 특권인데도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감정이 그 쌓여 있는 앙숙 같은 관계에 있는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 뽑으면 결국은 옛날에는 경기 좋았을 때는 그나마 그 해병력이 스프링같이 해병력은 있었지만 요즘엔 안 그래요. 워낙 전 세계가 살기 어려우니까. 제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지금의 미국하고 북한하고도 지금의 핵 군축 회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군축 회담이라는 것은 북한의 그 핵 보유국으로 간접적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군사를 축소시킨다. 군축 회담으로 빅딜이 아니고 스몰 딜로 회담을 하자. 요즘에는 빅딜이 좀 힘드니까 여러 가지 스몰 딜로 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축 회담을 하자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핵 보유를 해야 돼요. 북한에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은 자동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미국에서 핵 보유국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열강이라고 하잖아요. 그 패권 국가들이 국제 회담을 할 때는 그 주최국이 주동이 돼야 하는데 완전히 그 물러나게, 그러니까 패싱 시킨다는 얘기죠. 하고는 국제사회 나라들끼리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협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말하면은 그 늑상 그 늑약이 아니라 그 옛날에 을사보호조약을 갖다가 늑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늑협상을 했다. 늑 스몰 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체국 우리나라는 완전히 가서 입회를 시키지도 않고 참여를 시키지도 않고 배제시키고 열강들 패권 국가들 간에만 협상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한국은 그냥 열강들이 협상한 대로 따라서 가게 된다. 그걸 갖다가 늑협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결과도 지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정 혼란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도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